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 해상법 알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뭐 일본 해법학회라든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그 2019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일본 개정 해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본 그 해상법을 알기 위해서는 해상법 현재되어 있는 일본 그 상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상법이 일본 상법을 1961년에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최근에 회사법과 보험법이 이 상법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편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1편은 총칙이고요. 2편은 상행위. 우리로 말하면 3편은 이제 회사편인데, 그 회사법이 따로 이제 단행법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4편이 해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5편이 이제 보험이었는데, 이제 그 보험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4편에 있던 해상편이 3편 회사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 상법에서 해상편은 바로 3편입니다. 우리나라가 5편임에 비해서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편 8장에 가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육상운송법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 그 해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본 그 개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상 운송이나 육상 운송이나 지금 이제 그 종합 물류화 되어서 차이가 없는데, 해상과 육상의 법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같이 적용하도록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상법 제 2편 8장에 있는 운송의 규정을 모든 운송에 다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만들자, 총칙화를 시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장 운송편에 가면은 이제 육상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을 정의를 했고, 운송인이 가지는 주의 업무가 뭔가를 또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인의 주의 업무를 찾으려 그러면 해상편에 가서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본 상법 2편 8장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복합 운송에 대한 규정도 우리와는 달리 상행위 운송편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해상 구간을 반드시 갖는 복합 운송을 두었기 때문에 해상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항공, 해상 육상 이 연결된 복합 운송의 경우에 복합 운송법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세 가지 해상, 항공, 그 육상 어느 것의 조합이든지 모두 제 2편 8장에 있는 복합 운송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또 중요한 개정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화물상환증입니다. 그 화물상환증이 사실은 이제 육상 운송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화물 운송 그 뭐라고 하죠? 화물상환증이 해상 운송에 있는 선화증권의 그 적용에 준용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큰 의의를 갖습니다. 화물상환증에 있는 물권적 효력이라든지 채권적 효력, 그리고 상환성이 이제
해상편에 가면 선화증권의 준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가리킵니다.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개정을 하면서 자기들도 봤더니 육상에 화물상환증이라는 게 사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갖고 올 필요가 없다 해서 그 규정들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그 3편에 선화증권 편에다가 이 규정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상편에 있는 선화증권 규정에 직접 이제 그 선화증권의 상환성 그리고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중요한 변화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제 청구권 경합서를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상 운송 계약이 있을 때 계약 불이행,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채무자인 운송인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 원인이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주들은 운송인에 대해서 두 가지 청구 원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또 하나는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또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총칙 그 상행의 편에 있는 그 고가물의 책임이라든지 정액배상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청구 원인을 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법에 있는 규정들은 운송계약을 그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들은 고가물의 책임과 같은 규정들은 채무불이행 책임일 때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를 청구 원인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어서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약정을 체결했을 때 당사자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그 약정에 나와 있는 뭐 책임 제한이라든지 고가물의 책임을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 책임 하나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같은 그런 국제 조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그 해상법에서 불법행위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상법에 있는 그 책임 제한이라든지 고가물의 뭐 책임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육상 운송에도 똑같이 적용하자, 해상과 똑같이 하자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고가물의 책임이라든지 정액배상주의와 같은 경우에도 불법행위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고가물의 책임의 규정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를 하더라도 고가물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